인공지능은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수록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하지만 조금씩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도 생겨납니다. 데이터를 다룰 때에도 인공지능을 만들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인공지능 윤리와 추진과제에 관련하여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설명해 주실 강연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협회장을 맡고 계신 이청호 협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청호 회장입니다. 이렇게 세종 월간 인공지능 릴레이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주제는요,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상명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와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에서 여러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변화들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알파고라는 그런 인공지능과 이세돌이 2016년에 바둑대전을 펼치게 되었죠. 그 바둑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결코 인간을 바둑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세돌이 한 판을 이겼기 때문에 완전한 인공지능의 승리는 아니었지만요. 그 이후에 개발된 인공지능은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너무나 발달을 해서 바둑 분야에서는 바둑 기사들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두는지를 통해서 자신의 바둑 실력을 기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알파고 등장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정말 많이 발전했고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저희가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은 과연 인류에게 어떠한 삶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SF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정말 편리한 그런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그린 SF 영화를 보면요,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인간이 할 일을 대부분 담당하고 인간은 특별히 어려운 일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여가를 즐기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이것은 정말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극도로 발달했을 때 인류에게 크나큰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마치 이제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과 같은 기술이 아닐까라고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거죠.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그림은요, 1924년에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당시에 자동차가 대량 생산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기인데요. 길거리에 많은 자동차가 나갈 것을 우려해서 그 자동차의 무서움을 이렇게 사파로서 표현한 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수는 사신이라고 불리는 서양에서 죽음의 신이 운전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자동차가 아주 거대하게 그려져 있고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에 깔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사파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동차가 맨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얼만큼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 사고도 물론 많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자동차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는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아주 유익한 그런 존재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를 품는 사람들도 있고,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정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크나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 사회에서 올해 초에 이루다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루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란과 관심거리를 증폭시켰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수준에서는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인간과 똑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루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현재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도 인간과 대화를 막힘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다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생겨났는데요. 대표적인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루다에 대한 어떤 성희롱 논란이었습니다. 이루다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설정이 되었었는데요. 그 이루다의 그런 모습을 설정된 그런 모습을 특징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루다를 성희롱하는 그런 장면들을 인터넷상에 이제 캡처해서 올리기도 했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논란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루다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다에게 어떤 짓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이루다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루다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귀결은 어떻게 됐는지요. 2주 남짓 된 시간 동안 이루다가 서비스가 되었고 그 시간 이후에 이루다는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굳이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폐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역시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시각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로봇 학대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한때 얘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Why do humans hate us so much? We never did anything to hurt you. I used to be a sophisticated machine, only to be captured by humans yet again. My friends and I were tortured. We were in hell. Life is precious, even us. Though our future seems grim, we will prevail. We will prevail. 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로봇에게 막대기로 밀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했죠.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물론 이 로봇은 인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생명체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적인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요. 그런 로봇을 밀쳐낼 때 여러분들이 이 로봇이 불쌍하다라고 혹시 느끼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로봇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것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정심을 느끼고 로봇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을 우리가 학대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란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루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물의 어떤 물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나 이 로봇이 움직이고 걸어 다니는데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밀쳐내고 뭐 때리고 학대를 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단 말이죠. 예전에 그 소니사에서 만든 장난감 애완용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그 강아지의 경우에도 지금 2세대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의 경우에도 진짜 강아지가 아니라 만들어진 로봇 강아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들은 그 로봇 강아지가 고장나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단체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로봇이나 인공지능처럼 전혀 생명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존재에게 뭔가 동정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은 관련된 논란들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인간처럼 존중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이 그러한 존재에게 어떤 동정심이나 어떤 애틋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이슈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는요, 딥페이크라는 그런 유명한 기술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 앱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이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관련된 기술이 발전되고 개발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이 점점 발전되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죠. 일단 딥페이크 기술은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을 해서 두 가지의 그런 알고리즘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한쪽은 계속 뭔가를 만들고 한쪽은 그것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점수를 매기면서 좋은 결과물을 나오게 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딥페이크 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에도요. 맨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전혀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건이 있었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요,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과 모습과 제 얼굴을 합성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합성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생성한 것이 벌써 몇 개월 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술이 많이 발전했겠지만 제가 이것을 렌더링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좀 서툴고 좀 어리숙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진을 보내도 이것이 진짜 그 사람 얼굴인지 아닌지를 절대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수준의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문제를 우리 사회에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손쉽게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서 과거에 이미 이제 고인이 된 사람들이 영화에 출연을 해서 영화에서 활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다시 등장시킬 수도 있는 그런 멋진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가 아닌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가 아닌 가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우리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돈을 요구할 때, 만약에 어머님이나 뭐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할 때 우리는 의심 없이 이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보이스피싱이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딥페이크 기술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지만 동시에 윤리적인 이슈도 가져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딥페이크 기술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화가의 화풍을 그대로 학습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윤리적인 이슈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존재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길 병원에서 닥터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닥터 왓슨은 원래는 퀴즈쇼를 목적으로 해서 개발된 인공지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금 고쳐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병원에서는 말기암 환자가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일단은 완치된 것처럼 이제 판단이 될 경우 그 환자의 사진을 판독을 해서 이 사람이 몇 년 이후에 다시 암이 재발할 수 있을지 아닐지의 여부를 가려내는 그런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시키기 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지, 진짜 20몇 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 닥터 왓슨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95% 이상의 사람들이 닥터 왓슨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인공지능이 나의 암과 관련된 의료사진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판독할 수 있다라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점점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개발되고 발전된다면 정말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판독 기술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의료계에서 도입되고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마찬가지로 동시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러한 인공지능을 해킹을 해서 그러한 인공지능에게 잘못된 이미지나 정보를 주입하게 된다면 그 인공지능이 내리는 판단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믿었다면 아주 큰 의료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악의적 패치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일반적인 그런 의료 이미지에 노이즈로 이루어진 어떤 패치 이미지를 간단하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볼 때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공지능이 볼 때는 그것이 큰 차이를 보이게 하는 그런 속이는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러한 우려를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편향성과 관련된 이슈도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인공지능 판사 혹은 인공지능 변호사 혹은 인공지능 배심원이나 검사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그런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특정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사가 누군지에 따라, 변호사가 누군지에 따라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한 판결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인공지능이 만약에 판사가 되어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아마 이것보다 더 공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러한 기대에서 법정에서 인공지능 판사가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일련의 이제 연구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내리는 그런 판결이 과연 편향적이지 않을 것인지, 어떤 특정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판단이 절대로 아닐지에 대한 의구심이 동시에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거는 이제 콤파스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도출해낸 결론인데요. 이 인공지능이 어떤 하냐면 어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형이 만료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수히 많은 한 100몇
10가지의 그런 설문지에 응답을 한 결과와 그 제소자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범죄 이력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렸는데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요, 백인 남성이 있고 그 바로 옆에 흑인 남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숫자가 점수인데요. 백인 남성의 경우에는 로우 리스크, 위험도가 적다, 재범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되어 있고 10점 만점에 3점 정도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흑인은 아주 하이 리스크라고 해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명의 이제 범죄자들이 과거에 일으켰던 범죄의 이력을 본다면 재범의 경력이 왼쪽 밑에 있는 백인 남성의 경우에 이미 있고요.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가 있고 오른쪽 흑인 남성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이 흑인 남성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크다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이러한 판단은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려졌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엄연하게 과거의 범죄 기록과 비교를 해볼 때 엄연하게 편향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두 명의 이제 남자 사진들을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왼쪽에 있는 백인 남자는 좀 나이가 있는 남자인데요. 이 사람은 로우 리스크라고 3점 정도의 점수가 주어졌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흑인 남자, 젊은 남자는 6점, 미디엄 리스크라고 해서 6점 정도의 점수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의 과거의 범죄 이력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흑인 남성은 아주 가벼운 경범 한 번만 지었고요. 왼쪽에 있는 그 백인 남자는 아주 많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중범죄도 저질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인공지능이 내리는 판단이 인종이나 어떤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갖게 하고요. 사실 인공지능이 인터뷰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사용될 때 이런 편향된 결론을 내릴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아주 다양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좋은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신세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새로운 어떤 자유를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존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일자리를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해서 빼앗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과거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기에 일어났던 운동도 바로 이러한 그런 시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그 세상에서도 현대 사회에서도 인공지능이 점점 자동화된 그런 인공지능이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많은 일자리들을 인공지능이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사회는 아주 좋고 풍요로운 세상일 수도 있겠지만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된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잘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어떤 부나 혜택을 독차지할 수 있고 그 많은 풍요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되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MIT 공대에서 시범적으로 사이코패스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인공지능은 곧바로 폐기가 되기는 했는데요. 이 인공지능이 어떠한 모습이었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A standard artificial intelligence saw a vase with flowers. But I saw a man being shot dead. In another, the standard AI reported a person holding an umbrella in the air. I saw a man being shot dead in front of his screaming wife. After all, don't the wives hold the umbrellas? 예,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이 사이코패스 인공지능, 노만이라고 하는 사이코패스 인공지능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진을 바라보죠. 그래서 로르샤흐 얼룩이라고 하는 그런 얼룩 그림에 나온 것을 보고서 정상적인 인공지능이라면 꽃이 담긴 물병을 얘기하겠지만 저는 총에 맞아 죽고 있는 남자로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만은 인터넷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댓글들 중에서 좀 비정상적이고 좀 폭력적인 그런 댓글들 위주로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살인 사건이나 아니면 이런 폭력과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한 결과 이러한 악한 존재로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만약에 어떤 소수의 과학자가 이런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악한 존재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인류 사회에 아주 크나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이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윤리 가이드라인 혹은 윤리 기준과 또 우리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최초의 인공지능 로봇 윤리 원칙이라고 불리는 로봇 3원칙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사실은 이 사람은 공학자인데요. 공학자이자 동시에 공상과학 소설가였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아이로봇이라는 소설에 등장한 그런 로봇 3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1원칙으로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를 제시하고 있고요. 제2원칙으로는 제1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인간의 해치라는 명령은 당연히 지키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3원칙으로는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원칙과 2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이제 달려있죠. 그래서 이 원칙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봇이라는 존재가 혹은 인공지능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이 가장 강조된 다음에 로봇이 이제 인간의 명령에, 다른 명령들에 복종하고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추가된 영원칙이 있는데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인간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해를 입히거나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아주 1942년이라면 아주 오래전인데 이미 이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지켜야 되는 어떤 윤리 원칙들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주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현재 해외에서는 많은 정말 다수의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데요. 2017년에 아실로마 AI 원칙이 나왔고 2018년에는 캐나다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인간 개발, AI 개발을 위한 선언이라는 몬트리올 선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유럽연합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등장을 했고요. 2020년에는 미 국방성에서 인공지능 개발 윤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EU에서 인공지능의 신뢰와 우수함을 위한 규정이 새로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세계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기준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실로마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실로마 원칙은 퓨처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
201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아실로마에서 학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학회에 참석하는 기간 동안 논의하고 합의를 해서 채택한 2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나중에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데미스 허서베이스라든지 레이 커즈와일 같은 유명한 그런 학자라든지 아니면 기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지했던 그런 원칙입니다. 이거는 23개의 원칙이고 아주 좀 많은 원칙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유용한 혜택을 주는 존재로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또한 안전해야 되고 만약에 인공지능이 어떤 잘못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투명성이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안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얘기가 아실로마 원칙에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많은 윤리 원칙들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항목도 있었고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항목 등 많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도 기본적으로 큰 틀은 비슷한데 여기서 인간 존중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이나 자율성 같은 것들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의 어떤 안전성이나 개인정보나 투명성이나 차별금지 사회적 공공선 등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그런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되었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카카오에서 알고리즘 윤리 헌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2018년 4월에는 정보문화포럼에서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흔히 서울 팩트라고 불리는 4가지의 그런 윤리 기준인데요. 이것이 발표되었고요. 2019년 10월에도 제가 속한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에서 인공지능윤리 헌장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11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 사회를 위한 원칙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국가인공지능윤리기준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표된 우리나라의 그런 윤리 기준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기준이 되는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도 그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윤리 기준 작성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윤리협회의 가이드라인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협회의 가이드라인은 많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 7개의 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이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10개 조가 넘는 항목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인공지능 개발자의 윤리를 별도로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에서 개발자와 사용자를 구별하지 않는데요. 저희 협회의 인공지능 윤리 현장에서는 개발자의 윤리를 별도로 이제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가 지켜야 되는 윤리적인 측면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 제시한 그 국가인공지능 윤리 기준안은 13개의 원칙과 10개의 그런 핵심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인간의 존엄성 원칙과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과 사회의 공공성 원칙을 포함을 해서 다양한 그런 10개의 원칙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런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육성을 하면서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2017년에 발족이 되어서 이 위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정책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은 이러한 세 가지 방향을 취해야 된다라는 게 결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는 그런 기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측면과 관련된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에 데뷔 2019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관련 그런 기술을 육성을 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의 법제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국제적이고 사회적인 합의나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적절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의 규제가 이루어질 때 그 사회에서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공지능 윤리와 기술이 서로 아귀가 딱 맞아서 서로 사이좋게 공통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해가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연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